나이가 들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 말 못할 고민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을까? 이제부터는 내 삶을 위해 살아도 되는 걸까? 만약 지금 60대, 70대, 80대이시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깊이 와 닿으실 겁니다. 일본의 노년 내과 전문의 와다 히데키는 수많은 노인과 환자들을 진료하며 진짜 행복한 노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평생에 걸쳐 고찰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80세의 벽 그리고 60세의 마인드셋이라는 책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죠. 그래서 오늘은 와다 히데키의 철학을 바탕으로 행복한 노년 위에 반드시 필요한 인생의 마인드셋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큰 위로와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65세? 72세? 아니면 80세를 넘기셨습니까? 그 나이가 어떤 나이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 나이를 처음 살아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62세의 나도 처음이고 78세의 나도 처음입니다. 누구도 미리 연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나이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에 자신을 가둡니다. 젊은 사람들 눈치 보고 자식들 비위 맞추고 노인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제약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정했습니까? 70세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80세는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누가 정했습니까? 실제로 한 70대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65세에 은퇴하고 나서 5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TV 보고 밥 먹고 잠자고. 그게 전부였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나가고 수채화 강좌도 듣고 친구들도 새로 사귀었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이 할머니는 무엇을 깨달은 걸까요? 바로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진실입니다. 중요한 건 몇 살이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일본의 노년내과 전문의 와다 히데키 박사는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70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75세에 여행 유튜브를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80세에 시집을 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집 노인이 자식한테 용돈을 얼마 받든 친구가 어디 여행을 가든 그건 그 사람의 삶입니다.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둘째, 후회를 미래로 바꾸십시오. 그때 그렇게 할 걸 하고 과거만 돌아보지 마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갑자기 큰 일을 벌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산책을 10분 더 하고, 오늘 책을 한 페이지 더 읽고, 오늘 전화를 한 통 더 거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옛말에 고목에도 꽃은 핀다고 했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봄이 오면 꽃을 피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을 허락하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옵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기회도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62세의 나도 처음이고 78세의 나도 처음입니다.
그러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평생 아끼며 살았는데 정작 쓸 때가 되니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돈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우리는 평생 아끼며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가난해서, 중년에는 자식 키우느라, 그리고 노년에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돈이 좀 있어도 쓸 줄을 모릅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마트에서 할인 전단지를 꼼꼼히 비교하고 1,000원 아끼려고 버스 한 정거장을 걸어가고 옷은 몇 년째 같은 걸 입고 외식은 아까워서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나중을 위해 모아둬야지. 그런데 그 나중은 언제입니까? 와다 히데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늦기 전에 쓸 수 있을 때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실제로 한 8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전략하며 살았습니다. 은퇴금도 꽤 모았고 연금도 받고 통장에는 넉넉한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5세에 치매가 왔습니다. 이제는 돈이 있어도 쓸 줄을 모릅니다. 숫자의 의미도 모르고 물건을 사도 왜 샀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식들이 그 돈으로 요양병원비를 냅니다. 본인은 그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던 노후입니까? 돈을 아끼며 산다는 건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게 강박이 되면 불행입니다. 전략은 미덕이 아니라 습관이 된 불안감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돈 쓰는 걸 두려워할까요? 첫째,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모른다. 나중에 자식들한테 폐가 될까봐. 요양원 가면 돈이 얼마나 들지 몰라.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옥죄입니다. 둘째, 가난했던 기억 때문입니다. 젊을 때 힘들게 살았던 기억이 몸에 배었습니다. 보리밥 먹고 연탄불 지피고 돈 한 푼이 아까워 전전긍긍하던 그 시절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셋째,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모은 돈을 자식한테 주면 그들이 편하게 살 거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5년 후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입고 싶은 옷을 입으십시오. 물론 무분별하게 낭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나를 위한 소비를 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십시오. 1년에 한 번 여행을 떠나십시오. 오래 입던 옷 버리고 새 옷을 사십시오. 책을 사서 읽고 공연을 보러 가고 친구들과 차 한잔하며 수다를 떠십시오. 이런 게 사치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사는 겁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있어도 돈이 없었고 중년에는 돈이 좀 생겼어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쓰십니까? 물론 걱정되는 건 압니다. 나중에 큰 병 걸리면 어쩌지? 자식들한테 폐 끼치면 어쩌지? 이런 생각 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끼기만 하다가 병들고 치매 오고 요양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게 정말 후회할 일 아닙니까? 건강할 때 누리지 못하고 쓸 수 있을 때 쓰지 못하고 그저 통장 숫자만 늘리다가 결국 그 돈을 본인은 쓰지도 못하고 병원비로만 나가는 겁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산 모습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아껴서 모은 돈보다 부모가 즐겁게 살다 간 기억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이제는 참는 삶에서 쓰는 삶으로 바꾸십시오. 오늘 점심은 집에서 라면 끓여 먹지 말고 동네 식당에 나가 보십시오. 다음 달에는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에 여행을 가보십시오.
옷장에 걸린 옷들 중에 5년 넘게 안 입은 건 다 버리고 새 옷을 사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집니다. 돈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쓰십시오. 더 늦기 전에 나를 위한 소비를 배우십시오. 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식 이야기입니다.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평생 키워놓았더니 이제는 연락도 잘 안 합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보고 전화도 먼저 걸어야 받습니다. 엄마 바빠서 그래. 나중에 전화할게. 그 나중은 언제입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서운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식 걱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혼은 했나? 직장은 다니나? 애들은 잘 키우나? 돈은 모으고 있나?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자식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삽니다.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삽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관계도 무너집니다. 조선시대 유학자 율곡 이이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얽매이지 말라. 얽매이는 순간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된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집착은 내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중반에 이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하고 분가한 후에도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회사는 괜찮니? 며느리랑은 잘 지내니? 아들은 처음에는 받아줬지만 점점 귀찮아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아들과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외로워서 전화했구나.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전화 횟수를 줄이고 대신 자기 삶에 집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나가고 친구들과 등산도 하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그리움이 됩니다. 이제는 자식으로부터도 정서적, 경제적 독립이 필요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첫째,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그건 자식의 선택입니다.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강요는 하지 마십시오. 둘째, 경제적으로 독립하십시오. 자식한테 손 벌리지 마십시오. 또한 자식한테 과도하게 주지도 마십시오. 돈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셋째, 감정적으로 독립하십시오.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명절에 안 온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바쁩니다. 그들도 그들만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의 태도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 즐겁게 웃는 모습,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행복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부모가 외롭고 불행해 보이면 자식들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고 있으면 자식들도 안심합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이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행복해 보일 때가 언제인가? 라는 질문에 자식들의 답변 1위는 친구들과 즐겁게 웃을 때였습니다. 2위는 취미 생활을 할 때, 3위는 여행을 갈 때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자식과 함께 있을 때는 5위였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들한테 집착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자식 걱정은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자식대로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대로 살아가십시오. 관계에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부담이 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그리움이 됩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불안감이 더 깊어지진 않으신가요? 나중에 병 걸리면 어쩌지?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혼자 남으면 어쩌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지? 끝없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을 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고 건강만 나빠집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데서 온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현재를 망칩니다. 이게 바로 막연한 불안입니다. 막연한 불안의 특징은 이겁니다.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병 걸리면 어쩌지? 마이너스 무슨 병입니까? 언제 걸립니까?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마이너스 얼마가 부족합니까? 왜 부족합니까? 혼자 남으면 어쩌지? 마이너스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걱정은 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만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니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 중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고작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90%를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즐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래를 걱정만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걱정보다 준비가 먼저입니다. 첫째, 걱정을 구체화하십시오. 병 걸리면 어쩌지? 가 아니라 만약 암에 걸린다면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인가? 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병원을 알아보십시오. 진료 잘하는 의사를 찾아보고 치료비는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십시오. 막연한 두려움이 구체적인 정보가 되는 순간 불안은 줄어듭니다. 둘째, 재무 계획을 세우십시오.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이고 한 달에 얼마씩 쓰고 있으니 몇 년을 버틸 수 있다를 계산해 보십시오. 실제로 계산해 보면 대부분 생각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걱정만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셋째, 비상계획을 만드십시오. 혼자 남으면 어쩌지? 가 아니라 혼자 남았을 때 누구에게 연락할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를 미리 알아보십시오. 요즘은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도 많고 실버타운도 다양하고 지역 복지관의 서비스도 충실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넷째,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병 걸리면 어쩌지? 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병원 가서 검진 받으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걱정만 하다가 실제로 병이 깊어지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외로움이 두렵다면 지금부터 관계를 만드십시오. 동네 복지관에 나가고 동호회에 가입하고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걱정은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은 계속 커집니다. 하지만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하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암이 두렵다면 치료 병원을 미리 찾아두십시오. 경제가 불안하다면 지금 재무 계획부터 다시 짜보십시오. 외로움이 두렵다면 지금 친구를 사귀십시오. 준비하는 사람만이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삶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하고 어느 정도 타협은 필요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받아들이십시오. 막연한 불안은 불행을 부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준비는 평온을 가져옵니다. 지금부터라도 걱정을 행동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의외로 아주 단순한 데 있었습니다. 바로 밖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입니다. 집안에만 있으면 늙습니다. 몸도 늙고 마음도 늙고 생각도 늙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말수도 줄었고 웃음도 줄었고 하루 종일 TV만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또 밥 먹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밖에 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악순환입니다. 밖에 안 나가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지니까 더 안 나가게 됩니다. 와다 히데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활기찬 노년의 핵심은 밖으로 나가는 일상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봤더니 그들은 거의 매일 외출을 했습니다. 꼭 큰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산책도 좋고 마트 가는 것도 좋고 도서관 가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첫째, 몸이 움직입니다. 걷고 계단 오르고 물건 들고 이런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운동이 됩니다. 헬스장 가서 런닝머신 위를 걷는 것보다 동네를 걷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둘째, 사람을 만납니다. 동네 상점 주인과 인사하고 산책하는 이웃과 눈인사하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직원과 몇 마디 나눕니다. 이런 작은 대화들이 쌓이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셋째, 자극을 받습니다. 새로 생긴 가게를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거리의 풍경을 즐깁니다. 이런 자극들이 뇌를 깨웁니다. 집안에만 있으면 자극이 없습니다. 매일 같은 방, 같은 소파, 같은 TV 프로그램. 뇌가 잠듭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매일 새로운 자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밖으로 나갈 동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점심 외식을 하십시오. 집에서 라면 끓여 먹지 말고 동네 식당에 나가십시오. 한 끼 식사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외출입니다. 오늘 뭐 먹지? 이 생각이 드는 건 좋은 신호입니다. 아직 식욕이 있고 아직 선택할 수 있고 아직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도서관이나 복지관에 가십시오. 집에서 TV 보지 말고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보십시오.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거기 가면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친구도 사귀게 됩니다. 셋째, 산책을 루틴으로 만드십시오. 아침 산책, 저녁 산책.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나가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든 덥든 나가십시오. 루틴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넷째, 목적을 만드십시오. 그냥 나가는 것보다 목적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택배를 붙이자, 마트에 가서 장을 보자,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자. 작은 목적이라도 괜찮습니다. 다섯째, 혼자 나가는 게 어렵다면 함께 나가십시오. 친구와 약속을 잡으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 11시에 동네 카페에서 보자고 약속하십시오. 약속이 있으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6개월 동안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울하고 외롭고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의 권유로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친구를 사귀었고 함께 점심도 먹고 같이 산책도 했습니다. 3개월 후 이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말도 많아졌고 삶의 의욕이 되살아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은 쉬는 곳이지 갇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은 아직도 넓고 볼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외출, 대화, 감상. 소비보다 더 중요한 건 움직임입니다. 점심 한 끼 외식이 삶의 반경을 확장시킵니다. 작은 외출이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살아있음을 느끼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떠나야 할까요?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다 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불편합니다. 누구도 먼저 꺼내지 않고 누구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멀었어, 그런 생각하지 마 하며 회피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보다 더 어렵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유언을 남기십시오. 재산 분배만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감사, 인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지혜. 이런 것들을 글로 남기십시오. 편지 형식이어도 좋고 영상으로 남겨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둘째, 장례를 계획하십시오. 어떤 장례를 원하는지 미리 정하십시오. 화장할 것인지 매장할 것인지 어디에 묻힐 것인지 장례식은 어떻게 치를 것인지 이런 걸 미리 정해두면 남은 가족들이 편합니다. 장례는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남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셋째,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미안했던 사람에게 사과하고 고마웠던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화해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지금 화해하십시오. 죽음이 임박해서 하는 사과와 지금 하는 사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하는 사과는 진심이고 임박해서 하는 사과는 급한 마음입니다. 넷째,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집안에 쌓인 물건들, 오래된 옷들, 안 쓰는 가구들, 지금 정리하십시오. 나중에 자식들이 정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인 앙금, 오래된 원한, 쓸데없는 집착, 이것들도 버리십시오. 가볍게 떠나야 편합니다. 다섯째, 의미를 남기십시오. 묘지보다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유산보다 남겨야 할 것은 존엄한 삶의 철학입니다.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돈 많이 남긴 사람? 아닙니다. 따뜻했던 사람, 지혜로웠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사십시오. 따뜻하게 대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실제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85세에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말렸습니다. 그런 거 왜 써요? 누가 읽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썼습니다. 1년 후 200페이지짜리 자서전이 완성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책을 자식들, 손주들에게 한 권씩 나누어 줬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던 자식들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어려웠던 시절,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이야기들,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3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자서전은 남았습니다. 손주들은 그 책을 읽으며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이게 진짜 유산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정리하고 의미를 찾고 평온을 얻는 과정입니다. 자식을 위해, 세상을 위해 내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준비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장, 나답게 마무리하는 법. 그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2세의 나도 처음이고 78세의 나도 처음이라는 것. 참는 삶에서 쓰는 삶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 자식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막연한 불안보다 구체적인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 밖으로 나가는 일상이 활기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나답게 마무리하는 법.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훌륭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걱정은 내려놓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짜 원하는 노년의 모습은 어떤 걸까? 나는 그 길을 향해 살고 있는 걸까? 만약 아니라면 지금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십시오. 오늘 점심은 외식하고, 내일은 친구한테 전화하고, 모레는 산책을 나가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행복한 노후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늦은 건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이 가장 젊습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자유는 나이를 잊고 사는 것이다. 나이를 잊으십시오. 숫자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허락하는 대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고목에도 꽃은 핍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아직 봄은 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